거지 집안과는 사돈 맺을 수 없다. 예비 장모는 제 아버지의 낡은 차를 보며 저희 부자에게 끔찍한 모욕을 줬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그들의 회사로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리고 회사를 통째로 빼앗아버리는 통쾌한 복수극 이야기입니다. 그해 봄, 이민준의 세상은 온통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꽃으로 만개했다. 그녀를 만나기 전 그의 삶이 흑백무성 영화였다면 그녀를 만난 후 그의 삶은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총천 연생 영화가 되었다. 수연은 그런 여자였다. 존재 자체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빛나게 만드는 태양 같은 여자.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여느 평범한 연인들처럼 도서관의 삐걱거리는 의자 위에서 시작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던 민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전공 서적에 파묻혀 있었다. 그때 그의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실수로 책 더미를 무너뜨렸다. 와르르, 정적을 깨는 소리와 함께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주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이 이수연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다름이 자석처럼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다. 민주는 평범한 서민 가정의 외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부터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말이 없고 무뚝뚝했지만 언제나 아들의 편에 서서 묵묵히 그를 지지해주는 오래된 나무 같은 분.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늘 아버지의 가난에 대한 부채감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면 수연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 패션 기업 유성 어페럴의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공주님이었지만 조금의 오만함도 편견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민준의 소박하고 진실된 모습에 깊이 끌렸다. 그녀는 값비싼 레스토랑보다 민준과 함께 가는 허름한 동네 떡볶이집을 더 좋아했고 화려한 오페라보다 그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듣는 낡은 라디오의 유행가를 더 사랑했다. 민준 씨랑 있으면 내가 진짜 나가 되는 기분이야. 꾸미지 않아도 되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되잖아. 수연은 민준의 거친 손을 잡으며 수줍게 웃곤 했다. 그녀의 그 미소 하나면 민준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는 다짐했다. 이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녀가 가진 세상에 어울리는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겠다고. 졸업 후 민준은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잠을 줄여가며 취업 준비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번듯한 대기업의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비록 수연의 집안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룬 그 성과가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청혼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다. 그는 그저 함께 걷던 한강의 밤 공기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담은 반지를 건넸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상견례의 날이 잡혔다. 민주는 긴장감에 며칠 밤을 설쳤다. 수연의 부모님은 이미 몇 번 식사 자리에서 뵌 적이 있었다. 수연의 아버지이자 유성 어페럴의 사장인 김성준 씨는 전형적인 사업가 스타일로 차갑지만 신사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첫 만남부터 노골적으로 민준의 집안과 배경에 대해 캐물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명품의 진품 여부를 가려내는 감정사처럼 민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샅샅이 훑는 듯했다. 걱정 마. 엄마는 그냥
내가 고생할까봐 그러시는 거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수연은 애써 그를 안심시켰지만 민준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상견례 전날 밤 민준은 아버지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내일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그 말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아버지의 낡은 자동차에 대한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비웠다. 그리고는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겠지. 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그 믿음이 부디 틀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그렇게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의 하늘은 두 사람의 미래를 축복이라도 하듯 눈부시게 푸르렀다. 하지만 그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닌 잔인한 심판의 칼날이었다는 것을 그때의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민준의 아버지는 박정수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그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 특유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의 등은 평생 짊어져온 삶의 무게로 인해 조금은 굽어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그 무뚝뚝한 표정 뒤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고 따뜻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민준을 키워냈다. 그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운영했다. 동네 구석,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정수 시계방. 그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섬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돋보기 안경을 낀 채 작은 부품들과 씨름하는 아버지의 구분 등. 째깍 째깍 수십 개의 낡은 시계들이 저마다의 속도로 흘러가는 소리. 민준의 유년 시절은 온통 그 멈춰버린 시간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는 가난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돈이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묵묵히 멈춰버린 시계들을 고쳐 아들의 시간을 흐르게 했다. 민준의 등록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달이면 아버지의 등은 유난히 더 굽어 보였다. 그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민준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의 낡은 자동차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아주 오래된 마티즈 한 대가 있었다. 하늘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흉측한 상처처럼 녹이 슬어 있었고 범퍼는 찌그러져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시동을 걸 때면 차는 마치 천식을 앓는 노인처럼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를 토해냈다. 민주는 어릴 적에는 그 차를 붕붕이라 부르며 좋아했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그 차가 점점 더 창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모두 번쩍이는 아버지의 세단을 타고 나타나는데 자신은 금방이라도 길 위에서 멈춰 설 것 같은 낡은 경차를 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사춘기 소년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학교에 데려다 달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부끄러움은 그가 수연을 만난 이후 더욱 커졌다. 수연은 언제나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말쑥한 차림의 운전기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녀의 세상과 자신의 세상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의 마티즈를 볼 때마다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몇 번이고 아버지에게 차를 바꾸시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아버지, 이 차, 이제 너무 낡아서 위험해요. 제가 첫 월급 타면 중고차라도 괜찮은 놈으로 한 대 뽑아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쌩쌩하다. 이놈만큼 내 발이 되어준 충직한 녀석도 없지.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낡은 마티즈의 보닛을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툭툭 두드리곤 했다. 그에게 그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의 고단했던 삶의 역사를 함께해 온 전우와도 같은 존재인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의 날이 밝았다. 민주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어젯밤 아버지의 말을 듣고 결국 택시를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낡은 마티즈가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집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는 옷장 앞에서 1시간을 넘게 서성거렸다.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장만한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다. 머리에는 왁스를 듬뿍 발라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마치 갑옷을 입는 병사처럼. 그는 자신의 겉모습이라도 번듯해야 아버지의 초라함을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부산스러움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빛바랜 면바지에 깃이 늘어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민준이 제발 그 옷만은 입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수백 번을 외쳤지만 아버지는 태평했다. 준비 다 됐냐? 그럼 슬슬 가볼까? 아버지가 낡은 자동차 키를 들고 먼저 현관을 나섰다. 민주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하늘색 마티즈는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초라해 보였다. 햇살 아래 벗겨진 페인트 자국과 찌그러진 상처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차마 조수석 문을 열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다. 뭐하냐 안 타고? 아버지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그는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다. 덜컹. 낡은 차 문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차 안에서는 방향제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쿨럭 쿨럭 컥. 몇 번의 힘겨운 기침 끝에 마침내 시동이 걸렸다. 낡은 마티즈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화려한 도시의 대로로 힘겹게 합류했다. 주변을 쌩쌩 지나가는 번쩍이는 외제차들 틈에서 아버지의 마티즈는 마치 길 잃은 늙은 개처럼 위태롭고 초라해 보였다. 민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사랑과 자존심을 시험받게 될 잔인한 심판의 장으로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그림자가 그의 미래 위에 어둡고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은 이수연의 가족이 사는 금으로 만든 새장이었다. 저택은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았다. 높은 담장과 빈틈없는 보안 시스템. 그 안에는 외부 세계의 혼란과 소음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완벽한 왕국이 존재했다. 왕국의 여왕은 수연의 어머니 오정숙 여사였다. 그녀는 자수성가한 남편 덕에 벼락 같은 신분 상승을 경험한 전형적인 졸부였다. 그녀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세상에 과시하고 상류 사회의 진짜 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녀의 옷장은 프랑스 파리의 명품 매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고 그녀의 손가락에는 웬만한 집 한 채 값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딸 수연의 결혼은 단순한 일륜지 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문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녀는 내심 수연이 정재계의 유력한 집안과 혼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데려온 남자는 고작 평범한 대기업 사원에 아비는 변변한 직업도 없는 시계 수리공이라니. 그녀는 이 결혼을 처음부터 결사반대했다. 수연아,
내가 눈이 삐었니? 귀가 막혔니? 세상에 널린 게 재벌 2세, 3세인데 하필이면 그런 근본도 없는 집안놈을. 당장 헤어져. 하지만 평생을 순종적으로 살아왔던 딸 수연은 이번만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아니면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결국 남편 김성준 사장이 아내를 설득하고 나섰다. 여보, 그만해. 수연이가 저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그 이민준이라는 청년, 내가 몇 번 만나보니 꽤 똘똘하고 성실해 보이더군. 우리 회사에 데려와서 밑바닥부터 가르치면 쓸만한 인재가 될 거야. 우리야 아들도 없는데 대릴 사위 삼는다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 김성준 사장은 아내처럼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사업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에게 민주는 딸의 행복을 위한 대상이자 동시에 자신의 왕국을 물려받을 잠재적인 후계자 후보였다. 결국 오정숙 여사는 마지못해 상견례를 허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오늘 그 거지 집안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수연이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상견례 장소는 그녀가 직접 골랐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약하기 힘들고 가장 비싸다는 청담동의 한정식집. 그곳은 음식 맛보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급으로 더 유명한 곳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아비가 그 살벌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제발로 나가떨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상견례를 앞두고 그녀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가 걸친 모든 것들의 가격을 합하면 아마 민준의 아버지 박정수가 평생을 시계만 고쳐도 만져볼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터였다. 수연아, 너 오늘 옷차림이 그게 뭐니? 그녀는 수수하게 차려입은 딸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찼다. 상대방이 초라할수록 우리는 더 화려하게 보여야 하는 거야. 그게 그들에게 우리의 급을 가르쳐주는 예의란다. 수연은 어머니의 그 끔찍한 가치관에 진절머리가 났다. 엄마, 제발. 민준 씨 가족한테 무례하게 굴지 마. 부탁이야. 무례. 이건 무례가 아니라 현실이란다, 아가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오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현관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값비싼 향수 냄새가 독처럼 퍼져나갔다. 수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오늘 벌어질 끔찍한 비극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금으로 만든 새장 안에서 가장 잔혹한 파티가 곧 시작될 터였다. 청담동의 최고급 한정식집 울림각. 그곳은 고유한 품격과 서늘한 위계 질서가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손님을 맞았다. 발소리조차 나지 않는 푹신한 양탄자가 깔린 복도를 지나 그들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귀빈이라는 이름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안은 이미 수연의 가족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 김성준 사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고 어머니 오정숙 여사는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방 안의 인테리어를 훑어보면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매기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숨이 턱 막혔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값비싼 난초의 향기와 어색한 침묵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오정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아이고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수연이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길이 많이 막히지 않던가요? 그녀의 시선은 박정수의 낡은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훑어내리고 있었다. 정수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담담하게 대답했다. 괜찮았습니다. 그 짧고 무뚝뚝한 대답에 오정숙의 눈썹이 꿈틀하고 움직였다. 그녀는 이 초라한 늙은이가 자신의 기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다. 잠시 후 최고급 코스 요리가 하나씩 그림처럼 차려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아 있는 듯 좌불안석이었다. 오정숙의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돈 어른께서는 지금 하시는 일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우리 민준 군이 아버님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장인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고. 그녀는 장인 정신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내 일에 만족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멈춰버린 다른 이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주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한평생 자신의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오정숙은 더욱 심사가 뒤틀렸다. 감히 이 거지 영감이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그녀는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기로 작정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덜컹. 한정식집의 고요한 주차장에서 아주 요란하고 불길한 소음이 들려왔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주차장의 최고급 외제차들 사이에 낡고 찌그러진 하늘색 마티즈 한 대가 힘겹게 주차를 시도하고 있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와 차 주인을 막아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오정숙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톤의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나, 저 차 좀 봐. 세상에, 요즘 세상에도 저런 똥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다 있네. 저런 차는 우리 집 주차장에도 못 들어오는데. 대체 어떤 거지 같은 인간이길래.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수연 역시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오정숙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며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정수를 향해 마치 자비를 베풀듯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 어른,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런 똥차 때문에 이런 귀한 자리에 늦으신 거 아니에요?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기사라도 보내드렸을 텐데.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창밖에 자신의 낡은 마티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리며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어깨를 크고 투박한 손이 단단하게 붙잡았다. 아버지였다.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오정숙과 김성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시계 수리공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모욕당한 늙은 사자의 서늘하고도 분노에 찬 눈빛이었다. 이보시오. 두 분. 그의 목소리는 지축을 울리는 듯 낮고 무겁게 방 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한 것은 내 낡은 자동차도 내 아들도 아니오. 그는 오정숙의 경악한 얼굴을 똑바로 꿰뚫어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바로 당신들의 그 천박함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식탁. 그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과 더러운 모욕감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정식 집을 빠져나오는 부자의 발걸음은 무겁고 침통했다. 민주는 감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수연의 가족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이루고 있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하늘색 마티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주눅이 든 작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발렛 파킹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에게 다가와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직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그리고는 낡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주는 몇 번이고 입을 열려 했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가 부끄러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낡은 자동차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가난 그 자체를 부끄러워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차가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섰다. 그때 정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아직도 이 애비가 부끄러우냐? 아버지의 담담한 물음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차를 부끄러워했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수는 아들의 어깨에 투박한 손을 올려놓았다. 울지 마라. 사내 놈이 겨우 이런 일로.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손길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했다. 민준아, 잘 들어라. 오늘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너도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잘못한 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돈으로 판단하는 저들의 그 오만함이다. 저들의 그 천박함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조금도 없다. 알겠느냐? 아버지의 그 말은 민준의 가슴에 거대한 망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진정한 부끄러움은 가난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굽은 등과 깊게 패인 주름이 오늘따라 그 어떤 위대한 산맥보다도 더 웅장하고 든든해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낡은 마티즈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수연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수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준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괜찮아, 수연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 볼게. 우리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잖아.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에 민준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와 그녀 사이에는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세상이 존재했다. 수연아, 우리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는 힘들게 그 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이별 통보나 다름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수연의 처절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는 차마 전화를 끊지 못하고 그녀의 울음소리를 한참 동안 듣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랑을 잃은 슬픔과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폭풍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주차장 구석에 낡은 마티즈가 어둠 속에서 묵묵히 서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고요한 폭풍의 눈이 내일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다.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다음 날 새벽. 이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어제의 굴욕적인 장면들과 수연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그 무겁고 쓸쓸했던 등으로 뒤엉켜 거대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스스로를 경멸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았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민주는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식탁에는 아버지가 차린 소박한 아침상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가지런히 놓인 계란말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 하지만 그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평생을 보아온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깃이 늘어난 셔츠 차림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짙은 남색의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맞춤 정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감겨 있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실크 넥타이와 손목에 채워진 묵직하고 기품 있는 시계. 평생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엄. 그는 더 이상 동네 구석의 늙은 시계 수리공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호령하는 늙은 왕의 모습이었다. 아, 아버지. 민주는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일어났느냐? 어서 와서 아침 먹어라. 민주는 홀린 듯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낄 수가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눈앞에 아버지에게 쏠려 있었다. 저 옷은, 저 시계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란 말인가? 식사를 마친 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은 된 듯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다. 민준아. 네, 아버지. 오늘 하루 아비가 내게 진짜 세상을 보여주마. 내가 지금까지 책으로만 배웠던 그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창밖에서 낮고 중후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아파트 입구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닦인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서 있었다. 영화에서나 보던 최고급 모델이었다. 잠시 후 말쑥한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억해둬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왕의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민주는 멍하니 창문에 매달려 아버지가 그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차는 미끄러지듯 조용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그가 평생을 타고 다녔던 낡고 찌그러진 하늘색 마티즈가 세워진 바로 그 옆을 보란 듯이. 민준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이것은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그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옷을 꿰어 입고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이 모든 미스터리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고는 방금 전 사라진 그 검은 세단을 향해 외쳤다. 기사님,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거대한 반전의 서막. 그 이막이 이제 막 올랐다. 택시는 검은 세단을 아슬아슬하게 뒤쫓았다. 민주는 차창에 얼굴을 붙인 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심장은 일생일대의 비밀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검은 세단이 향한 곳은 민준이 상상했던 그 어떤 곳도 아니었다. 강남의 고급 빌딩도 유흥가도 아니었다. 차는 도시 외곽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향해 끝없이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지 앞에 멈춰 섰다. 정문 위에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힘이 느껴지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TMC.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TMC. 태산 정밀 기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스마트폰의 작은 부품부터 최첨단 전투기의 엔진, 심지어는 우주 항공 산업의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첨단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 하지만 그 제국의 주인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언론에 노출된 적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도 없는 은둔의 경영자. 사람들은 그를 그림자 회장이라 불렀다. 민준이 멍하니 그 거대한 제국의 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검은 세단이 정문을 향해 다가갔다. 육중한 철문이 마치 거대한 성문이 열리듯 소리 없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세단이 안으로 들어서자 다시 굳게 닫혔다. 민주는 택시에서 내렸다. 그는 홀린 듯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경비실에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막아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곳은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였다. 정문 안쪽에서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가슴에는 부회장 최민석이라는 명패가 달려 있었다. 최 부회장은 경비원들을 물리고 민준의 앞에 서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에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최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TMC의 내부는 또 다른 신세계였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 수천, 수만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아버지의 것이란 말인가? 그들은 본관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계의 내부처럼 설계되어 있었다. 수백, 수천 개의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벽과 천장에서 조용히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중앙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아버지 박정수였다. 아버지. 정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동네 시계 수리공의 그늘진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제국을 건설해 온 절대 군주의 위엄과 고독이 깊게 서려 있었다. 이제 알겠느냐? 아버지가 나직이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최 부회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 박정수는 전쟁 고아 출신으로 맨주먹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돈 때문에 친구를 잃고 사랑을 잃는 끔찍한 배신을 겪었다. 그 이후로 그는 돈이라는 괴물을 경계하고 혐오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만큼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다. 진정한 가치는 번쩍이는 황금이 아닌 정직한 땀방울과
사람에 대한 존중에 있다는 것을 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스스로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 되어 아들 곁을 지켰던 것이다. 낡은 마티즈는 그의 철학이 담긴 상징이자 교보제였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주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돋보기 안경을 보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낡은 시계들을 고칠 때 쓰던 바로 그 돋보기.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는 멈춰버린 시계들을 고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돈이라는 탐욕에 멈춰버린 이 세상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는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제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같은 시각 유성 어페럴의 사장실은 오만과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정숙 여사는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손톱 손질을 받으며 남편에게 어제의 무용담을 과장되게 늘어놓고 있었다. 여보, 당신도 봤어야 했는데. 그 거지 영감탱이가 내 말 한마디에 얼굴이 시뻘개져서 도망가는데 어찌나 꼴 좋던지. 내가 우리 수연이 인생을 구한 거야. 안 그래? 남편 김성준 사장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 역시 민준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의 천박한 행동이 내심 불쾌했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사장실 문이 다급하게 열리며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사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웬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데? TMC의 회장님께서 지금 우리 회사를 방문하셨습니다. TMC 회장. 그 이름에 김성준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정숙 여사 역시 놀라 손톱 손질을 멈췄다. TMC. 그들은 유성 어페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공급업체였다. 그들의 정밀한 부품이 없으면 유성 어페럴의 모든 생산 라인은 하루아침에 멈춰 서게 될 터였다. 그런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접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단 말인가. 김성준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버선 발로 회의실로 달려갔다. 회의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보았던 그 초라한 늙은이 박정수가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는 TMC의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도열해 있었다. 김성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왜 저 영감탱이가 저 자리에? 박정수는 그런 김성준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쳐다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김 사장. 어제는 내 차가 너무 낡아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오늘은 길이 좋아서 그런가 금방 도착했구려.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완전히 달랐다. 김성준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뒤늦게 따라 들어온 오정숙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도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고함을 쳤다.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여보, 이 영감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해요. 최 부회장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시오, 부인. 당신 앞에는 지금 TMC 그룹의 총수 박정수 회장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오정숙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그녀는 박정수와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뇌가 마침내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제 자신이 거지 영감탱이라고 모욕했던 저 남자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림자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박정수는 그런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김성준을 향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심판관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사장, 나는 오늘 당신과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오.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당신들이 어제 저지른 그 무례함의 대가를 치르게 하러 왔소. 그는 테이블 위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오늘부로 TMC는 유성 어페럴에 대한 모든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이오. 또한 내가 거래하는 모든 은행과 백화점에도 연락을 취해 당신들과의 모든 거래를 재검토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생각이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유성 어페럴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오정숙 여사를 꿰뚫어 볼 듯이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타는 자동차나 사는 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그의 영혼의 격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부디 당신의 그 천박한 영혼이 파산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사자의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남겨진 두 부부는 폐허가 된 성에 버려진 죄인처럼 망연자실한 채 앉아있을 뿐이었다. 사자의 방문은 그렇게 그들의 오만한 왕국에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박정수 회장이 남기고 간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이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내리는 거스를 수 없는 칙령이었다. 그가 떠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유성 어페럴의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 대진은행의 지점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그 아첨 떨던 태도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는 냉랭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유성 어페럴의 대출금 수백억 원에 대한 만기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김 사장님,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국내 최대 백화점 체인 퀸즈 백화점의 사장 비서실이었다. 그들은 유성 어페럴의 모든 브랜드 매장을 다음 달부터 백화점의 가장 구석진 유동 인구가 없는 소위 죽은 자리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실상의 퇴출 선고였다. 세 번째, 네 번째 전화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수십 년간 그들과 거래해왔던 원단 공급업체 하청 공장, 심지어는 작은 단추를 납품하던 영세 업체까지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비정한 통보를 해왔다. 그들의 등 뒤에는 TMC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유성 어페럴의 생산 라인은 하루아침에 올스톱되었다. 완제품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었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 해도 부품과 원자재를 구할 길이 막막했다. 회사는 거대한 유령선처럼 멈춰 서버렸다. 김성준 사장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사무실을 뛰어다니며 전화를 돌렸다. 그가 평생을 형님, 아우하며 쌓아 올렸던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늘한 거절뿐이었다. 김 사장, 미안하네. 상대가 TMC의 박 회장이라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들은 모두 박정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 앞에서 납작 엎드려 몸을 사릴 뿐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렸다. 김성준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오정숙 여사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무능 탓이라며 하루 종일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댔다. 당신이 그 영감탱이 정체를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이 꼴이 될 때까지 대체 뭘 한 거야? 김성준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닥쳐. 이 모든 게 다 당신의 그 주둥이 때문이야. 그날 당신만 아니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어.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물어뜯으며 함께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의 딸 수연은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민준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집 앞을 찾아가 밤늦게까지 그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부모를 대신해 사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회사는 부도 직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김성준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초라한 몰골을 한 아내를 대동하고 집을 나섰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그곳. 민준의 그 초라한 동네를 향해 낡은 마티즈가 세워져 있는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골목. 그곳의 풍경은 며칠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김성준과 오정숙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경멸과 멸시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에 이제는 절박함과 일말의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렸다. 그 모습은 이 가난한 동네의 풍경과 기괴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골목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난 듯 그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오정숙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박정수의 낡은 빌라 앞에 멈춰섰다. 1층의 녹슨 철 대문. 그 앞에서 박정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마치 두 사람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놀란 기색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성준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나왔다. 회 회장님. 정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오정숙이 갑자기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흙바닥에 자신의 값비싼 명품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하늘 같은 분께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했습니다. 제발 이 어리석은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유성 어패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김성준 역시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한 기업의 오만했던 사장과 그의 아내가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 위에서 초라한 늙은이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있는 기이한 풍경.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깊고 고요했다. 그는 무릎 꿇고 있는 김성준을 향해 나직이 물었다. 김 사장.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의 회사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좋소. 정수는 의외로 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회사를 내가 살려주겠소. 그 말에 두 부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정수의 다음 말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버렸다. 단 내가 내거는 몇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말이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자비로운 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절대자의 서늘한 미소였다. 내 조건을 들을 준비가 되었소? 두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사형수의 심정으로 그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릴 뿐이었다. 거지라고 불렸던 남자의 가장 위대한 자비가 혹은 가장 잔인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정수는 흙먼지가 묻은 자신의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두 사람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무겁게 두 사람의 영혼을 짓눌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판관의 그것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네, 당신들의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요. 그 말에 두 부부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저열한 복수에는 흥미가 없소. 나는 당신들의 회사를 파괴하는 대신 당신들의 그 썩어빠진 영혼을 수리해볼까 하오. 내가 평생을 멈춰버린 낡은 시계들을 고쳐왔듯이 말이오. 그는 자신의 조건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잔인한 조건이었다. 첫째, 유성 어페럴의 지분, 그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시오. 당신들 부부가 가진 모든 지분의 절반 말이오. 그 지분은 내가 신뢰하는 사회적 재단에 귀속시켜 회사의 이익이 당신들의 주머니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쓰이도록 만들 것이오. 재산의 절반. 그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전부를 잃는 것보다는 나았다. 두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유성 어페럴의 모든 직위에서 즉시 물러나시오. 회장도 사장도 아닌 그저 평범한 주주의 한 사람으로 남으란 말이오. 회사의 경영은 내가 지정하는 유능하고 정직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이오. 당신들이 평생을 일군 왕국이 당신들 없이도, 아니, 당신들이 없어야만 더 훌륭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시오. 그것은 재산보다 더한 명예와 자존심을 빼앗는 끔찍한 형벌이었다. 오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정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늘하게 빛났다. 그의 시선은 오정숙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부터 정확히 1년 동안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서울역의 무료 급식소로 출근하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거지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위해 하루 8시간씩 밥을 푸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시오.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오정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차라리 전 재산을 빼앗는 편이 나았다. 자신이 평생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들과 같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며 봉사를 하라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싫소? 정수가 나직이 물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거래는 없던 걸로 하지. 내일 아침 유성 어페럴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두 사람은 굴욕과 절망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거래는 성립되었소. 정수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1년 뒤, 당신들이 진정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겠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낡은 빌라 안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두 부부는 한참 동안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인생 수업을 막 신청한 것이다. 그 수업료는 그들의 오만함의 무게와 정확히 비례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유성 어페럴의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와 대규모 사회 환원 소식에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TMC 박정수 회장과 김성준 사장 사이에 끔찍했던 상견례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저 김 사장이
갑자기 대우각성하여 사회적 기업가로 거듭나려 한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의 한복판에 있었던 수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이 어떤 굴욕적인 거래를 통해 회사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는지를 전해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게 찢겨나갔다. 한편으로는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들의 회사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겪어야 할 앞으로의 고통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자신의 사랑이 있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날 밤 술에 취해 서로를 원망하며 추하게 싸우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금으로 만든 새장 안에서 부모님의 꼭두각시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그녀는 민준을 만났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예전처럼 한강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색하고 서먹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준 씨, 우리 부모님 대신 내가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수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다. 나 민준 씨를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민준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나는 평생을 유성 어페럴 김성준의 딸로 살아왔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잃어본 적도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어. 그런 내가 어떻게 당신 아버지 같은 위대한 분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나 내 힘으로 온전한 이수연이 되어서 다시 당신 앞에 서고 싶어. 그것은 사실상의 이별 통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그 용기 있는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힘들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다릴게, 수연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수연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릴게. 그날 이후 수연은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와 외제차, 명품들을 모두 내려놓고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집을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이름 없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신입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월급은 턱없이 적었고 일은 고됐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같은 시각 민준 역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아버지 박정수는 그에게 TMC의 핵심 부서인 전략기획실 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멈춰버린 시계들을 고쳐오셨듯이 저도 이 거대한 제국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부터 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기름치고 배우고 싶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깊이 끌어안았다. 다음 주 민주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TMC의 생산 공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그의 손에는 대학 졸업장 대신 묵직한 렌치와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다. 두 연인은 그렇게 각자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잠시 동안의 아름다운 이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였고 누군가에게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김성준과 오정숙 부부에게 지난 1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들은 매일 아침 첫 차가 다니는 시간에 서울역의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골프채나
명품 가방이 들려있지 않았다. 대신 고무장갑과 수세미, 그리고 무거운 국자가 들려있었다. 처음 몇 달간 오정숙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구토를 했다. 밥 짓는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리고 노숙자들의 몸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다가 몇 번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지만 시간은 가장 완고한 사람마저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곳에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밑바닥의 삶을 목격했다. 단 한 끼의 따뜻한 밥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취객들. 그리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미소를 잃지 않고 밥을 퍼주는 다른 자원봉사자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오정숙은 여느 때처럼 배식대에서 국을 푸고 있었다. 그때 한 깡마른 노인이 그녀의 앞에 낡고 더러운 밥그릇을 내밀었다. 그 순간 노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그녀의 위로 쓰러졌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팔 위로 쏟아졌다. 악!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살같이 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을 향해 악을 쓰려 했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도 잊은 채 그저 땅에 쏟아진 국물만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한 끼 식사였다. 그 순간 오정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 느껴지는 고통도 잊은 채 노인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제가 새로 떠다 드릴게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박정수 회장이 왜 자신들을 이곳으로 보냈는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이수연과 이민준 역시 각자의 용광로 속에서 뜨겁게 단련되고 있었다. 수연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꽃피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디자인에 매달렸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더 이상 부잣집 아가씨의 철없는 화려함이 없었다. 대신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며 얻게 된 진솔함과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공장의 땀 냄새와 기름때 속에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기계의 부품 이름보다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아픈 사연을 먼저 외웠다. 그는 쉬는 시간이면 그들과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단한 삶의 애환을 들어주었다. 그는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경영을 현장에서 배우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나약한 청년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그를 회장 아들이 아닌 자신들의 땀의 가치를 알아주는 진정한 동료이자 미래의 지도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1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그들 모두에게 자신을 깨뜨리고 새로 태어나는 길고 긴 겸손의 용광로였다. 1년의 시간이 흘러 약속의 날이 되었다. 김성준과 오정숙 부부는 서울역 급식소에서의 마지막 봉사를 마쳤다. 그들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값비싼 명품 대신 수수한 옷차림, 오만함 대신 겸손함이 그들의 얼굴에 깊게 배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봉사활동이 없는 날에도 습관처럼 급식소를 찾게 되었다. 나눔의 기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유성 어페럴은 전문 경영인의 손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다.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배당이 아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환원 사업에 쓰이고 있었다. 바로 그해 가을, 대한민국 패션업계가 주목하는 사회적 기업 패션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다. 공모전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유성 어페럴과의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할 파격적인 기회가 주어졌다. 수백 개의 팀이 참가한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었다. 대상 스튜디오 수 대표 이수연 디자이너. 수연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상대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그녀는 객석에 앉아있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이민준. 그는 이번 공모전의 후원사인 TMC의 젊은 경영기획실장이 되어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다. 그는 땀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교차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1년의 시간과 그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시상식의 마지막 순서는 유성 어페럴의 전임 경영인이자 현재 회사의 사회공헌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성준, 오정숙 부부의 축사였다. 단상 위로 올라온 부부의 모습에 수연은 숨을 멈췄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오만하고 차가웠던 부모님이 아니었다.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띤 낯설지만 존경스러운 두 어른이 서 있었다. 오정숙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한 이수연 디자이너에게 한때 그녀의 어미였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와 사죄의 말을 함께 전합니다. 그녀는 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시상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1년 만의 재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예뻐졌네. 민준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멋있어졌네요.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부잣집 딸과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두 명의 당당하고 멋진 어른이었다. 민준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같이 걸을까, 수연아? 수연은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길고 긴 갈림길의 끝에서 두 사람의 길은 마침내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운명의 교차로에서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몇 번의 계절이 흐르고 민준과 수연은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화려한 재벌가의 혼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호텔 예식장을 마다하고 아버지가 평생을 가꾸어온 TMC의 푸른 정원에서 아주 작고 소박한 언약식을 올렸다. 그들의 하객은 정재계의 거물들이 아니었다. 민준이 공장에서 함께 땀 흘렸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동료들. 수연이 무명 디자이너 시절 밤을 새우며 함께 꿈을 키웠던 작은 스튜디오의 동료들. 그리고 수연의 부모님이 지난 1년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함께했던 서울역 무료 급식소의 자원봉사자들과 허름한 옷차림의 어르신들이 가장 귀한 손님으로 앞자리를 채웠다. 민준의 아버지 박정수는 주례사 대신 짧은 덕담을 건넸다. 나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가치를 아는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의 말에 모든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수연의 부모님은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이나 상실의 눈물이 아니었다.
딸의 진정한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참회의 눈물이자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민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TMC의 회장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람 중심 경영을 펼쳤다. 그는 가장 뛰어난 기술보다 직원의 작은 미소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리더였다. 그의 아래 TMC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섰다. 수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대신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친정이었던 유성 어페럴과 협력하여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선한 영향력의 중심이 되었다. 수연의 부모님은 약속했던 1년의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평생을 서울역의 무료 급식소에서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봉사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의 그늘 대신 나눔의 기쁨으로 충만한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민준과 수연에게도 그들을 꼭 닮은 나눔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생겼다. 그리고 어느덧 장성한 나눔이가 사랑하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나눔이가 사랑한 여자의 집안 역시 신흥부유층으로 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마침내 상견례 날이 밝았다. 민주는 수십 년 전 그날의 아버지처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잠들어 있던 낡은 자동차 키를 꺼내 들었다. 하늘색 마티즈.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준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차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민준의 정성 어린 관리 덕에 여전히 힘차게 시동이 걸렸다. 아들 나눔이가 당황한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 설마 이 차를 타고 가시려는 건 아니죠? 민주는 수십 년 전 아버지가 자신에게 지어 보였던 바로 그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눔아, 오늘 아비가 내게 우리 가문의 진짜 보물을 보여주마. 상견례 장소인 최고급 한정식집. 모든 풍경이 수십 년 전 그날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반복되었다. 화려한 옷차림의 상대편 사돈. 그들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낡고 초라한 하늘색 마티즈. 여자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웃음을 흘렸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차는 맞나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고물을. 바로 그 순간.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들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제 낡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상대편 부부의 천박한 얼굴을 똑바로 꿰뚫었다. 바로 당신들의 그 가치관입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사람의 영혼을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집안과는 사돈을 맺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아들 나눔이의 손을 잡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한 세대를 뛰어넘어 아버지의 위대한 가르침이 아들에게로 완벽하게 계승되는 순간이었다. 몇 해가 더 흐르고 민준의 아버지 박정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었다. 그리고 그의 유품 중 단 하나. 낡은 하늘색 마티즈는 TMC 재단이 설립한 박정수 기념박물관의 가장 중앙에 영구히 전시되었다. 그 차의 앞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이다. 낡고 초라했던 한 대의 자동차는 그렇게 한 시대의 위대한 스승이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다.